저희 12월 30일이에요. 벌써. 네. 완전 진짜 연말이 다가왔는데 네. 제가 이번 마지막 2025년 12월 마지막을 좀 기념해서 복권을 이번에 샀거든요. 복권 최근에 언제쯤 사보셨어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 의식이 존재하는 어느 시점에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복권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운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노력하지 않은 운이나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복권을 살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복권을 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미 복권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매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매가 복권이에요? 복권은 운에만 기대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내 실력과 내가 노력한 거에 운을 태워서 낙찰을 받게 되면 복권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진짜 많이 했을 때 6개월 동안 1억 정도 순수익을 낸 적이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근데 그때는 제가 종잣돈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큰 물건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아서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뭐 작게는 500만 원, 크게는 2천만 원 뭐 이렇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렇게 번 돈이 모여서 6개월 동안 순수익 1억을 만든 적이 있어요.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 있답니다. 근데 그 경매가 좀 문제 있는 물건들이 좀 이렇게 나와서 네. 그걸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해결하지 못한 주인의 부동산을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PD님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아본 적 있으세요? 10,000원이라도? 있죠. 네. 그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근데 그 돈이 1억이에요. 어때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의 차라도 뺏어다가, 아파트가 있다면 그걸 뺏어다가 내 돈을 회수하고 맞아요. 싶죠. 그게 바로 경매 시장이에요. 경매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물건이 나와서 판매되는 시장이 아니라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빚을 해결하는 순기능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제도고, 이 경매 제도는 자국민한테만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한테도 허용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빚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판매해서 빚을 청산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주인이 소홀하게 관리했던 부동산이다 보니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뿐이지, 사실 낙찰받고 갔더니 올수리 돼서 깨끗한 집인 경우도 많고 이미 이사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낙찰받고 그냥 내 집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 부동산 매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매를 나라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무섭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사법보좌관과 그리고 집행관님들이 그 절차를 순서에 맞게 진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게 진행하는 과정이지 절대 경매는 무섭거나 뭐 이상한 물건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경매라고 딱 들었으면 용어들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진짜 아는 사람들만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권리 분석이나 뭐 명도 한다고 하거나 입찰한다고 하는 막 이런 거 들으면은 뭔가 관심 가다가도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전혀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초보자가 입찰을 하더라도 내가 낙찰을 받고 갔더니 법원에서 제시했던 자료와 그리고 현재 물건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환불의 여지도 있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환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이라고 일반 매매할 때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입찰 금액의 10%를 법원에 맡기거든요. 낙찰을 받고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환불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무섭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당근 뭐 권리 분석 한다고 하는 거나 입찰 명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어떤 것들이에요? 권리 분석은 이 물건을 낙찰받고 내가 추가로 더 물어줄 돈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명도는 내가 그 집을 낙찰받고 갔더니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과정이에요. 어려워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기존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고 이 집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내보내면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가 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누군가의 집을 빼앗고 내보내는 장면 무섭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열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사례고 대부분은 낙찰받고 갔을 때 이사를 조용하게 잘 가주시거나 협의를 통해서 집을 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경매를 하려면 저희가 직접 법원에 가서 그렇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법원에 직접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 단점이냐면 장소와 시간에 얽매여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법원에 입찰 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단점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입찰도 가능하거든요.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 여행이라고도 얘기해요. 예전에 6개월 동안 거의 1억 정도를 경매를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경매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먼저 해야 돼요? 경매로 돈을 벌려면 일단 돈을 잃지 않는 방법부터 아셔야 됩니다. 무작정 경매를 했다가 돈을 잃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로 권리 분석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핵심만 이해하시면 2초 만에 권리 분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권리 분석 제가 살짝 봤는데 네. 뭐가 내용이 엄청 많던데요? 그렇게 이제 서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입찰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 공부, 후 고민 항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행까지의 단계가 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경매도 똑같아요.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공부가 됐나? 부터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권리분석은 공부를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필터하는 과정이에요. 권리분석은 사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료 경매 옥션 사이트에서 이미 권리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유료 경매 사이트인 옥션원에서 어떻게 권리분석을 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2초 만에 권리분석을 끝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분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물어줄 돈이 추가로 있나 없나를 보는 과정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추가로 물어줄 돈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 기존에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의 보증금이 낙찰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낙찰을 받고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흔하게 있는 낙찰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만 필터를 하시면 되세요. 경매로 나오는 90% 이상의 물건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심플하게 그 사람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냐 안 주냐 요것만 확인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근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되시는데요. 임차인 현황에는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입을 임차인이 했는지 소유주가 했는지에 따라 바로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보증금이 있나요, 피디님? 보증금은 없겠죠. 그쵸? 왜냐면 내 집이니까. 그리고 이 물건은 내가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있을까요? 그러면 없는 거네요. 정답, 끝입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낙찰을 받음으로써 현재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문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삭제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홍 색깔로 표시해요. 여기 분홍 색깔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분홍 색깔 끝으로 쭉 따라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말소 기준 등기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말소 기준, 말소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없어진다? 기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시점으로? 그쵸. 이 시점으로부터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당시 낙찰을 받게 되면 이 핑크 색깔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말소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 당시 낙찰받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이야? 임의경매 가압류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내가 낙찰받으면 사라지는 거 맞아?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다 바로 우리의 답답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멸이라고 써있죠. 소멸은 무슨 뜻이죠? 없어진다. 그쵸. 그러면 언제 없어진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신경 쓸 게 없네. 다 사라지니까. 언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엔 소유자가 살아요. 보증금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물어줄 돈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물건은 문제가 없는 물건이죠. 이게 바로 3초 권리 분석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네.
권리 분석을 법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민법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경매 처음 시작했을 때 권리 분석만 12주를 배우는 경매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경매 못한다. 왜냐, 무식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특히 소액 경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알려드린 분홍 색깔 찾고 밑으로 소멸,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문제 없네. 이런 게 90%예요. 근데 그 10%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할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위해서 그 많은 권리 분석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 요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색깔 찾으라 그랬죠? 분홍색. 분홍 색깔 찾고 옆으로 갔더니 역시나 말소기준 등기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역시 여기다 소멸, 소멸, 소멸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안 써 있네? 뭐지? 주택 임차권 이게 뭐지? 하고 해서 누가 살고 있는지 가봤더니 바로 여기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1억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옥션 사이트에는 무시무시하게 빨간 색깔 글씨로 대항력 있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물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되죠. 패스. 대항력 있는 물건은 한 5%도 안 돼요. 전체 물건에서.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인 물건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인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90% 물건에서 돈을 벌라고 말씀드립니다. 당근. 근데 경매에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다 억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돈이 그래도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1억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더라도 8천만 원 가까운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럼 PD님 지금 얼마 있어요? 저 3천만 원. 그러면은 8천만 원 대출 받으면 1억 넘죠? 네. 그럼 1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선마진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에서 1억 5천인 아파트를 1억 1천이나 1억 2천에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비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낙찰받으면 80% 이상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지금 대출 규제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물론 다주택자인지 현재 DSR이 남아있는지 입찰하는 물건이 서울 물건인지 경기도 물건인지 지방 물건인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주택자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를 본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요즘 누가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를 봐. 근데 지방도 사람이 산다니까요. 그리고 잘 팔리는 아파트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아파트들을 공략해서 바로 낙찰받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렇게 지방에서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에 기회가 있고 지방에 돈이 있어요. 권리 분석이 문제가 이제 안 되죠. 무슨 색깔 찾으라고요? 핑크색. 그리고 대항력 있음. 그거. 맞아요. 그거는 패스.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이제 제가 만약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매는 아직도 엄청 과거예요.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경매 배우시는 특히 젊은 분들한테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정말 돈을 들고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돈을 현금으로 가져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10,000원, 20,000원도 계좌이체로 왔다 갔다 거리는 세상에 맞아요. 1억짜리 입찰하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네. 3억짜리 입찰하려고 그러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슴에다가 품고 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 과정이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간다는 느낌으로 입찰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보증금을 돈으로 들고 가셔야 돼요. 물론 보증금이 500만 원 이상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뽑아줍니다. 예를 들면 780만 원이에요. 그러면 780만 원을 다 현금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수표 한 장으로 뽑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뽑아서 가슴에다 품고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입찰표라는 걸 작성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대부분을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행 가도 사인을 태블릿에다가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순수하게 볼펜과 종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안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분증이랑 도장도 챙겨가셔야 됩니다. 입찰표를 종이로 직접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제가 입찰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찰표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거 한 장으로 경매가 낙찰받을지 떨어질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떨리고 긴장돼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요 입찰표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못 벌고가 결정됩니다. 2023 타경 37849 이 물건을 오늘 한번 입찰해 볼게요. 안 그래도 오늘 입찰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입찰 기입표라고 써 있잖아요. 원래는 네. 이렇게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편하게 필기를 하면서 써볼게요. 법원에 가면 이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 이제 입찰 기일표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입찰 기일이라고 써 있어요. 입찰 기일은 해당 날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2025년 12월 오늘 30일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할 때가 연초, 연말이에요. 예를 들면 26년 1월 5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26년으로 바뀐 거를 인지 못하고 1월 5일인 것만 인지한 상태에서 25년 1월 5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는 괜찮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날짜를 쓸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쓰셔야 돼요. 여기가 틀리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7849 그리고 이 사건 번호 옆에 가로치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가끔 가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이걸 물건 번호라고 하거든요. 물건 번호도 써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입찰할 물건은 물건 번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김제니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이니까 법인등록번호는 안 쓰시고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뭐 쓰는 거겠죠. 뭐 901010 뭐 2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우리 전화번호 개인정보 쓰시면 됩니다. 1234 1234 근데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튀어나와도 돼요. 아,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편물 받을 주소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똑똑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를 그리고 내가 우편물 받을 곳으로 여기다 정확하게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네. 근데 보통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바로 입찰 가격, 보증금 금액에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이 2,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입찰 가격에다가 보증금을 써야 될까요? 보증금 가격에다가 써야 될까요? 보증금? 그쵸? 네. 근데 너무 떨리다 보니까 입찰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증금 금액이라고 써 있는 데다가 일단 네. 금액을 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2,240만 원. 자, 근데 이게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1,000만 원, 2,240만 원.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돼요. 2,240만 원. 만약에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입찰할 금액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2억 2,400만 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거든요. 네. 저는 2억 2,500만 원에 입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억 2,5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어디부터 썼죠? 2억이요. 왜 그렇게 쓰냐면 가끔 실수를 해요. 만약에 내가 2억 2천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칸을 틀려서 22억을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2억의 낙찰이에요. 아, 이건 무효가 아니라요? 네. 입찰 금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22억을 쓰진 않았는지. 근데 2억 2,500만 원 잘 썼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수표로 한 장 갖고 갈 거니까 현금의 표시. 그리고 미리 입찰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중에 도장 있다고 했죠. 네. 여기다 이제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사인하면 안 돼요? 사인을 하셔도 되는데 개인이 갔을 때만 사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부동산 경매는 무슨 시대로 간다 그랬죠? 아, 조선시대. 사인을 사실은 해도 되고 지장을 찍어도 돼요. 본인이 직접 갔을 때에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법원에서는 도장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입찰 기일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느냐고 이렇게 막 낙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재사용을 하면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셔야 되는데 자, 여기 중요 포인트. 입찰기일 틀리시면 안 되고요. 사건 번호 틀리시면 안 되고요. 개인정보 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보증금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찰 가격 적을 때에는 2억 2천 적기로 했으면 2억 2천 적어야지 22억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2억으로 제가 모르고 적어서 내면은 2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은 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거죠. 2,240만 원을 법원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죠? 네. 당근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은 네. 이제 그 집은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요. 2주가 지나면 네. 합격하신 분,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쓰신 분이 합격이거든요. 이 합격하는 과정을 낙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한테 잔금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제는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 이사가 주세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끝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 나가고 막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그게 이제 명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법원에서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좀 더 편하게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게끔 인도 명령이라는 걸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나와서 이 사람을 내보내주는 과정도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너무 무섭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 명도의 명자도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싫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이제 그런 명의까지 다 넘어왔으면 네. 바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팔아도 돼요. 그런데 바로 팔게 되면은 뭐가 좀 많이 나가죠? 세금? 그쵸. 우리나라는 12개월 미만 보유하고 판매하게 되면 네. 양도 차익의 77%를 세금 내요. 77%요? 만약에 100만 원을 제가 차익이 있으면은 7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세금으로 내게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매매 사업자라는 거고, 이 매매 사업자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일반 과세 구간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월 보유한 다음에 발생하는 세금 구간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PD님 오늘 경매에 대해서 배운 것도 머리가 아픈데 매매 사업자까지 얘기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이렇게 PD님처럼 경매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틀 동안 무료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틀 동안요? 네,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제가 경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 드리고 둘째 날은 방금 얘기했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려요. 거기서는 어떤 걸 더 알려주세요? 오늘 다 알려주신 거 아니세요? 거기서는 부동산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바로 팔아서 어떻게 수익화하는지 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요. 선물로 전자책도 드리고 있거든요. PD님 그 전자책도 받아서 읽어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무료 강의도 들으시고 전자책도 받으셔서 제발 26년도에는 돈 좀 벌어보세요. 라이브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있는 링크 신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경매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작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거 조금 궁금한데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이틀 동안 공부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당근 저는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랑 그리고 숙박업 쪽으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모았던 모든 종잣돈은 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이 작으시거나 그리고 나중에 좀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해보고 싶은데 당장 이 시드를 어떻게 불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좀 더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자님은 경매 처음 시작을 언제 하셨었어요?
어머, 벌써 10년 됐어요. 2017년도 했어요. 아니, 나 2018년도 나 8, 9년 정도 되신 그니까요. 당사님은 그렇게 8, 9년 전부터 하셨어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내신 건데 지금도 경매가 가능한 건 맞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파트 경매는 언제나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고 500만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은 경매 시장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물건 종류가 조금 만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매를 통해서 특히 가정주부님 분 같은 경우 25년도에 경매 2건을 통해 가지고 5,50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직장인이면서 아이 키우면서 아파트 경매 단타를 통해서 3개월 만에 1,500만 원 수익을 만드신 분도 계세요. 그게 세금이랑 이런 거 다 떼고 다 떼고 순수익이에요. 해볼만 하죠. 소액 경매를 통해서 돈을 다 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한 개라도 사이클을 돌려보시는 경험을 먼저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불과 지금 저희 2달 전에 배웠던 분들 중에서도 3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낙찰을 받으셨어요. 30명이요? 네, 그리고 3, 4개월 전에 배우신 분들은 벌써 다 수익화를 하셔가지고 매도까지 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매를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몸에 장착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초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들 꼭 경매 투자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잣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무료 라이브 이틀 동안 하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